진짜 장담하는데 이길 수 있는 팀 없어. 손흥민 주장 연설의 색깔은 세월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따라 선수들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아시아팀을 상대할 때는 우리가 최고다는 자부심을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호랑이도 최선을 다하자. 진짜 어떤 팀 됐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거. 뭔 말인지 알겠지? 야, 경기장에서 누가 됐든 도와줘야 돼. 경기 뛰는 사람, 경기 안 뛰는 사람, 뭐든지 다 하나가 되는 거. 오케이! 경기장 도끼, 오케이! 우리 준비 진짜 다 끝났어. 경기장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경기장에서 보여주고 진짜 우리가 잘하다는 거를 경기장에서 보여주자고. 오케이? 우리가 왜 쟤네랑 다른지 보여주자고. 경기장에서 축구 퀄리티로 경기장에서 우리가 빡세게 할 때 또 빡세게 하고 경기 또 볼 잡을 때는 우리 플레이 하고 우리 스타일 꼭 유지해서 조이기로 가자고. 오케이? 보여줘서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자. 반대로 압도적인 강팀을 만날 때는 선수들의 두려움을 경계했고 그의 연설이 그저 투쟁심을 자극하는 문구가 아니라 선수들 입장에서 이성적인 메시지였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세계 최강들을 상대로 싸워왔고 그들에게 수많은 득점을 터뜨린 경험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마와 레알, 바르샤, 맨시티를 상대한 사람의 두려워하지마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강팀하고 경기하는 거 즐기자고. 불안함을 느끼지 말고 운동장 나가서 우리끼리 도와주고 좋은 결과 있을까? 한 말 더 뛰어야 돼. 자, 과감하게 무서워하지 마. 가자. 결과를 다 떠나고 그냥 이거 이렇게 살고 뛰는 거니까 다들 진짜 문제적인 사람들 준비 잘하고. 오케이? 뭐 없어. 경기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우디와의 경기를 앞둔 그의 메시지엔 정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애국심, 동료 그리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엔 실제로 조규성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경기에 출전하는 아들의 모습을 타국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감정은 아직 자녀가 없는 저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라는 직업을 넘어 국가대표의 무게감이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해도 동료들이 있어 뒤에. 동료들, 형제들, 가족들이 있다고. 그거 믿고 쟤네 우리 가서 조이시켜주자고. 쟤네 4만 명, 5만 명 오라고 해. 우리가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운동장 아니니까 들어가서 그냥 부시자고. 오케이? 가자! 지난 영상에서 강력한 모티베이터는 종목을 막론하고 승부의 세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왔다는 내용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렴풋한 흔적이 아니라 승리를 거둔 모든 팀은 감독 혹은 주장을 통해 왜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분명했고 뿔뿔 흩어진 기술자들의 모임보다 미친 듯이 이기고 싶은 집단이 특히 축구에서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맨유 트래블 스쿼드는 세계 올스타를 방불케 한 유베를 승부에서 압도했습니다. 축구에선 저도 승리는 퍼거슨과 그들이 가져가곤 했습니다. 모두가 메시의 기술을 말하지만 그는 이 종목에서 언제나 가장 승리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우디와의 경기 모티베이터 주장이 만든 에너지는 설영우의 목소리를 통해서 생생히 전달되었습니다. 형께서 대표로 저희한테 절대로 못 넣어낸다고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질 거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 우리 절대 안 지겠다 생각이 들었고 뭐 흥민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됐고 정말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손흥민의 메시지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패배했다면 귀국길에 손흥민의 표정과 언어 그리고 마치 전쟁에 지고 온 패장의 사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경기의 패배마다 손흥민은 국민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선수입니다. 또 제가 슬픔에 눈물을 흘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재밌는 모습 또 대한민국 축구가 아직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하지만 선수는 정말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대회의 손흥민은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소속으로 부진할 때나 이적 요구에 많은 목소리가 담기는 시기, 자신을 향한 비판이 제기되는 모든 순간에 손흥민은 비판보다 응원을 해달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손흥민은 대회 중 동료들을 흔들지 말아달라는 이례적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대표팀에 대한 어두운 목소리가 가득한 상황에서 용기가 필요한 인터뷰였습니다.
최종 성적표가 나오면 무조건적인 사과를 했던 그의 이력은 대회가 끝나기 전에는 사과할 때가 아니라는 상황의 차이를 분명히 했고 여전히 토너먼트는 많이 남았다는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손흥민 자신이 아니라 일부 동료와 코칭 스태프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특히 큰 대회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군분투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종 결과에 따라 모든 목소리를 자신에게 쏠리게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령우를 포함한 선수들 앞에서 말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언어는 사회생활에서 정말 듣기 힘든 발언입니다. 일부 상사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전략적인 모션을 선택하고 성과의 순간에는 귀신같이 등장하곤 합니다. 손흥민은 대회 시작 전부터 성과는 동료들에게 반대로 막중한 책임은 자신이 안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손흥민은 이번 대회 우승에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선수들은 경기에 출전해야 하고 이기려면 한 발 더 뛰어야 합니다. 주장 연설의 장엄함은 어느 대회보다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어린 선수들이 부담감에 위축되는 걸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기에선 4경기 360분 이상을 출전한 상태에서 연장 막판까지 상대 좌측 공격에 대인 마크를 붙으며 스프린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이전에 가장 우승하고 싶은 선수입니다. 승부차기 1번 키커에는 무려 10년 해묵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손흥민 축구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승부차기 패배는 일본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이었습니다. 당시 한일전은 승부차기만 빼면 사우디전과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회색이 짙던 마지막에 기적적인 동점골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처럼 승부차기 키커 3명이 모두 실축하는 최악의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장 박지성은 평생 후회하는 유일한 경기로 그 경기를 언급했습니다. 후배들이 차고 싶어 할 것 같았다는 박지성의 인터뷰처럼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의 평생 후회가 되었고 대표팀의 아시안컵 승부차기 1번 키커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버렸습니다. 메뉴에서 당한 챔스 패배가 아닌 아시안컵이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박지성의 후회는 국가대표들의 감성 또한 알 수 있게 합니다. 박지성은 교토 시절 핸드폰 벨소리로 애국가를 설정한 사람입니다. 비교적 내성적인 그가 한일전에서 보인 세레머니는 맨유 선수 이전에 그냥 한국 축구인이었습니다. 박지성의 마지막 국가 대표 경기이기도 했던 그날 울고 있던 막내 손흥민은 어느덧 세계적인 선수이자 주장이 되었고 데칼코마니 같은 상황에서 대표팀의 1번 키커로 승부차기에 임했습니다. 체력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젊은 선수 위주로 키커가 배정되었던 그때와 달리 이번엔 베테랑 선수와 클럽에서 PK를 담당하는 선수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거짓말 같던 전원 실축은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전원 성공으로 끝을 맞이했습니다. 전부 넣거나 전부 실패하거나 드라마로 그리기도 너무 진부한 극과 극의 대조입니다. 손흥민의 아시안컵 승부차기 기억이 최악에서 최고로 바뀌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손흥민은 너무 많은 득점과 승리를 거뒀고 경기의 무게에 따라 다른 표정을 가지곤 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당연한 듯 세레머니 하는 날이 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구나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사우디와의 경기가 끝난 그의 표정은 승리가 생기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하면서도 인간이기에 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당연히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미래를 보고 온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쏟고 이긴 사람의 원초적인 행복은 이 사진 하나가 전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경기장은 제2, 제3의 손흥민이 가득했습니다. 이강인은 이제 그의 나이를 언급하기 미안할 정도로 투사가 되어 있었고 부상으로 장시간 빠졌던 황희찬은 모든 순간 해내겠다는 각오가 온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민재는 낯선 3백에서 경기 중 거의 리베로처럼 움직이며 오랜만에 대표팀에 홍명보가 뛰는 것 같았고 가장 비판받은 2명은 어시스트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사우디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렇게 뛰는 게 국가대표라면 저는 선수가 아닌 팬인 게 다행이다 싶은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승을 거두지 못하면 귀국길 손흥민의 인터뷰는 사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주장의 인터뷰를 정말 듣고 싶지 않고 준비 기간이 짧은 호주전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지만 승리하길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의 성취감을 위해서 8강에 임하길 응원합니다. 가장 이기고 싶은 선수가 항상 우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사우디전에서 보인 대표팀의 승부욕은 토너먼트 모든 팀을 합해서
단연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퍼거슨이 영혼을 갈아 락코룸에서 외치던 그 글로리입니다. 갈락티코 레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지만 바르샤에서 유소년 시절을 함께한 아이들이 원팀으로 승리하곤 했습니다. 기술과 전술이 성장하는 팀은 흔하지만 투쟁심이 없던 팀에 갑자기 위닝 멘탈리티가 발생한 기억은 흔치 않습니다. 감독 한 명 바뀌면 많은 것이 따라 움직이지만 팀의 전통은 사람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에 의해 몇십 년에 걸쳐 이어지곤 합니다. 2024년 대표팀에서 94년이나 2002년 대표팀의 향기를 느꼈다면 이유는 2024년의 선수들 일부가 2002년엔 TV로 경기를 지켜봤고 2002년 선수 중 일부는 94년을 지켜보며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라는 의미는 상대가 누구든 두 눈 번쩍 뜨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없는 선수입니다. 과거의 정신을 이어받는 한국 대표팀이 현대의 기술로 완성되는 새로운 시대를 언제나 기원합니다.